반도체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이제 소위 변동성이 줄어들고 안정권으로 접어드는 건가요? 네, 우리가 지난 3.1절 연휴 이전의 상황과 지정학 리스크가 좀 부각된 이후의 시점이 네. 너무나 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죠. 사실 2월 말 종가 기준에서 보면 52주 고가에 대한 흐름들이 왔고 만약에 이란의 지정학 리스크가 좀 없었더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자꾸 들거든요.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네. 충분히 23만 원에서 한 25만 원대 경신하는 흐름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근데 속도가 좀 빨랐죠. 사실 우리가 크게 흔들린 네. 거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수급의 어떤 과열권이 좀 심화되긴 했지만 그 기세가 그 이전에 너무나 좋았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음. 오히려 일단 이 이란의 지정학 리스크가 좀 부각됐던 한 2거래일간 너무나 심한 변동폭 때문에 사실 네. 그때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매수했던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상 뭐 패닉 상태에 좀 빠지면서 이걸 정말 팔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공포감이 굉장히 좀 네. 휩싸였던 흐름이었고 일단 일주일 지나고 2주째 지나고 난 이후에 수급 동향들을 보면 그래도 다소 좀 그 이전과 같은 투매 효과들은 어느 정도 좀 제한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돼 보이는데 무시무시했었죠 변동성이. 네. 예. 일단 수급 동향들을 좀 봤을 때 네. 사실 어제 종가 기준에서 외인이 16조 1천억 원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네. 양시장 거쳐서 기간이 6조 원을 순매도했고요. 개인이 20조 9천억 정도를 좀 매수하면서 이제 그나마 좀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해줬는데 네. 이 부분이 뭐 오늘까지에 대한 흐름을 좀 보면 외인의 매도세가 이전보다는 좀 많이 줄긴 했지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데이터에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한 45조 원 정도를 외인이 좀 매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는 뭐 지수의 상방을 좀 제한시켰다. 역으로 생각하면 향후에 외인 수급이 이 전환되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수 상승과 함께 외인의 수급 유입이 중요한 또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근의 주가 변동률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수급 동향들을 봤을 때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2%, 오늘 뭐 3%대 지금 뭐 상승을 했으니까 네. 대체적으로는 오늘 기준에서 보면 한 9% 정도 네. 하락을 좀 했고요. 고점 기준이란 거예요. 전쟁 발발하고 나서. 네네, 네. 3월달 전체 그 평균 주가 수익률이 한 9% 정도 마이너스고요. SK하이닉스가 한 8% 정도 마이너스를 좀 기록했는데 이전 뭐 한 15%대, 13%대에 대한 대비보다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낙폭은 좀 축소를 했다. 그러니까 뭐 최저점 기준에서 보면 거의 뭐 단기적으로 한 20%대 정도의 하락을 했는데 일단 뭐 지정학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완충작용을 좀 했다. 이 부분은 좀 수급의 요건 때문에 좀 유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좀 안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반도체 빅투의 개별적인 수급 여건을 보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크게 좀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두 종목에 약간 수급 희비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인이 7조 8천억 정도 좀 매도를 했고요. 기간이 1조 3천억 정도를 매도했는데 네.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외인이 2조 9천억 정도 매도했고 기간이 오히려 4천억대 정도를 매수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착시가 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급 기조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외인과 기간의 수급 여건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좀 덜 받았다. 예.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가 흔들렸지만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역시 또 이 탄력 있게 올라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쟁이 길어지면 뭐 기본 가정들이 다 깨지겠습니다만 전쟁이 길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반도체의 뭐 업황이나 이런 거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중요한 부분이 그렇다면 이제 지정학 네.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반도체주를 사는 것이 좀 타당한가라는 관점. 네. 그 사기에는 막상 또 빠질 것 같고 그리고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했던 분들은 아직까지 일단 회복이 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자마자 하락을 하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중을 좀 확대시키자니 좀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을 텐데 일단 뭐 한 가지 기조를 보면 우리가 2월 말 기준과 3월 초 기준에 대한 주가 수급이 좀 달라졌다는 점 아까 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단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사이클 기조가 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방향성을 좀 가져가고 있고 단순하게 실적이 좋아질 거야가 아니라 오히려 1분기 실적 추정치에 대한 내용들이 재차 좀 상향되고 있는데 일단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봐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한 달 전, 두 달 전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이제 큰 폭의 어떤 편차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1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추정치 제가 20조 원대 중반, 많아야 30조 원대 초중반 이렇게 좀 네. 말씀드렸는데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들 보면 40조 원대 또 초중반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 2분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폭이 더 커진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 부분에 대한 실제 업황과 일단 실질적인 어떤 실적의 어떤 유인 효과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그 괴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이 증시 정책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유효하다는 점. 우리가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내용들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중복 상장이라든가 일단 뭐 분할 상장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을 좀 규제할 수 있는 여건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 향후에는 뭐 상속세법을 좀 개정하는 요인들은 저 PBR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이 주가 하방 압력을 좀 주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인 효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국적으로는 시장이 견조한 수급의 유동성들을 좀 유입시킬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반도체 빅2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충분한 수급적인 기대 요인들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거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밸류로 볼 때는 이제 PER로 봐야 돼요. 과거에는 뭐 PBR도 봤습니다만 그죠? 네. PER로 보게 되면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지금 이익 추정치에 대한 상단이 재차 좀 틀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TP가 올라가는 그렇죠.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과연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반도체 업황 주기를 PBR 기준으로 많이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3년 네. 주기로 오르고 내리고를 좀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AI 산업에 대한 사이클 기조가 확장 기조를 좀 가져가고 이 부분이 장기 수요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들을 오히려 이제는 순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 부분보다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 이 방식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르면서 좀 가치 상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 일단 이전의 흐름들 좀 봤을 때는 2월 말 기준의 코스피 PBR이 2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급 논리에 의해서 좀 상승했다기보다는 펀더멘탈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반영이 됐던 반도체 빅2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의 어떤 효과들과는 좀 다르고요.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되기 이전의 사항들 좀 보니까 반도체 업사이클이 이어졌던 뭐 2016년도에서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서 2021년도 유동성 랠리 장세 중에서 PBR이 고점을 좀 찍고 난 이후에 일시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PBR이 정체 흐름을 좀 가져갔지만 반도체 업사이클이 유지되는 그 시점에는 오히려 PBR이 재차 더 증가됐던 요인들을 좀 감안해 보면 현재도 뚜렷한 업사이클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지정학 리스크가 뭐 더욱더 뭐 중동 전체 전쟁으로 예. 확전되거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뭐 돌발 변수 요인들이 좀 없다면 저는 충분히 사이클 기조와 함께 추가적인 어떤 이 코스피 지수의 PBR 부분들은 더 부여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반도체 빅2를 중심으로서 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원인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일단 뭐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들보다 뭐 일단 돌발 변수에 의한 뭐 주가 조정이 좀 예. 나오는 구간이니까요. 추가적으로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장기화되거나 뭐 오늘같이 장중에 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더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일단 뭐 비중 축소가 아니라 저는 과감하게 비중을 그때마다 좀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전체 많은 총량들을 한 번에 좀 담기보다는 변동성이 좀 큰 구간에는 재차 여러 차례를 좀 분할해서 좀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은 최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또 긍정적인 이슈들이 반도체의 땔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네. 좀 해주시죠. 네. 네. GTC 2016 오늘 기조연설이 있었고요. 네. 해당된 내용들은 우리가 아는 부분도 있었지만 뭐 대체적으로 총평을 좀 해보자면 네. 기술 전략 부분들이 강조됐던 특히나 뭐 신규 공정에 대한 전환 부분들이 예고가 됐던 부분들은 초미세 공정 그리고 일단 뭐 광 인터커넥터라는 부분들로 CPU 공정 패키지로 좀 전환이 되는 거죠. CPU 패키지 공정으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이 소부장주 종목들의 기술 고도화 그리고 밸류체인에 대한 구성도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 베라루빈 출시 이후에 차세대 뭐 GPU 칩이라든가 신규 하이퍼스케일러형 뭐 공급칩들에 대한 구조들은
굉장히 좀 꽤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AMD CEO가 한국을 좀 방문을 합니다. 일사수.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미팅을 하고 삼성전자 주총에도 좀 참석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그래요? 나오고 있는데 내일 또 공교롭게도 또 삼성전자 좀 주총에 맞아요. 좀 앞두고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2월에 양산 전환했고 일부 HBM4를 공급을 했는데 초기 수율이 어떻게 좀 나올 것인가. 그리고 좀 리사수 CEO가 좀 방한하는 가장 큰 계기가 HBM 공급량들에 대한 디램 확대. 네네. 잘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여기서도 얘기하면 뭐 MI60이라든가 지금 뭐 차세대 칩에 대해서도 이제 개발 성과를 좀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HBM4에 관련된 공급 이슈가 한 번 더 상향될 수 있는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 그렇다면 이제 HBM의 총량이 이전보다 AMD 향으로 확장 기조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대해서 뭐 파운드리 부분에 관련된 협업에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인 좀 기대요인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18일 날 삼성전자의 주주총회, 뭐 다음 주에는 SK하이닉스의 뭐 주총, 그다음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다음에 4월 초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그러니까 이 반도체 이벤트는 단발성 요인보다 시장의 일단 궁금증, 그 앞으로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든가 그리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분기 이후의 실적 전망 추이를 좀 정말 네. 우리가 상향 기대할 수 있는 요건인가. 왜냐하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너무나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뭐 250조, 300조까지 뭐 돌파될 수 있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분기별로 추정을 해보면 거의 뭐 이제 50조에서 한 6, 70조 정도에 대한 수준까지도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게 작년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 전체 총량이 한 분기에 그러게요. 상회가 좀 되는 부분인데 이게 2분기에는 거의 뭐 2배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좀 가능한 수치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좀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메모리 가격의 동향들을 보면 2분기까지는 좀 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분기 추정치가 평균적으로 한 80에서 90% 상향이 됐는데 지금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평균 메모리 가격의 상승폭을 뭐 트렌드포스가 30에서 40%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현선물 가격의 동향들은 일부 품목의 경우는 정체를 좀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승 기조를 아직까지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2분기부터는 반도체 재고량이 급격히 좀 감소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는 일부 품목이 아니라 대다수 품목으로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고객사들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받기 위해서 한국을 재차 좀 방문할 수 있는 횟수가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뭐 상당한 좀 기대가 좀 될 수 있지 않나 아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야 뭐 사실은 줄이고 버릴 단계가 아니죠. 워낙 뭐 기세가 좋고 이익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네. 여기서 팔았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 사실은 괴로워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몸을 실어야 되고 네. 다만 이제 변화가 있을 때 네. 이를 확인하고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반납하면서 팔면 되는 거죠. 예. 근데 GTC 2016도 보면 그렇고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이 기술력 쪽에서는 뭔가 좀 이제 승기를 잡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네. HBM3까지 밀렸는데 4를 먼저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고, 그죠? 그리고 GTC 20에서도 HBM4E를 내놓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새로운 칩에 그 삼성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또 네, 그록스 제스나이 NPU. 그록스리 NPU. 그래, NPU 그록스리. 개발해서, 네, 네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파운드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네네. 삼성전자가. 그런 점에서 뭐 그 젠스랑이 칭찬한 것도 그렇지만 파운드리 쪽이 상당히 삼성전자가 이제 그죠. 그 테일러 공장에도 장비가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네. 대체적으로 좀 보면 삼성전자가 HBM4에 관련된 공급 부분 뭐 초기이긴 하지만 수율이 과연 잘 나올 것인가가 네. 관건이지만 일단 뭐 베라루빈 출시가 이번 이 GTC 2016에서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상을 뭐 2분기 말에서 3분기에는 좀 출하가 좀 될 것이다. 이 예상치대로 좀 간다면 초기 수율이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장 점유 확대가 좀 예상될 수 있겠고 여기서 오늘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그록스리 NPU 부분을 삼성전자가 좀 개발한다. 네. 개발 및 생산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갑자기 좀 부각된 이슈였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사실 오늘 뭐 SK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오히려 주가의 탄력도가 조금 더 부여받은 모습을 좀 네.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이 시장의 주도권이 그 이전에 SK하이닉스의 기술 경쟁력에서 이제 크게 밀렸다라는 평가 부분들이 HBM4를 좀 계기로 해서 점진적으로 수율의 안정화, 기술의 고도화, 특히나 우리가 베라루빈 출시 이후에 이제 파인만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상 처음에 1나노 공정이 좀 적용되는 부분들, 이 부분은 기존의 기술 난이도보다 굉장히 좀 크게 상향되는, 그래서 수율 요건들도 굉장히 엄격해지는 그런 요건이기 때문에 1나노 공정의 어떤 이 경쟁력 부각 부분들은 오히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TSMC의 독주 체제가 향후에 전체적인 또 물량 비중들을 좀 고려해 보면 삼성전자의 이원화 정책을 좀 피할 수는 없는, 그래서 저는 양분화로 좀 갈 수 있는 관점에서는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점유 상향은 우리가 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주가 가치 반영이 현재는 사실 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성과는 더욱더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삼성이 잘해야 돼요 여기서, 그죠? 네. 그 부분을 따라잡으면 사실은 밸류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네. 부분이 지금 이제 공정의 변화 부분인데, 네. 일단 초미수 공정에 대한 변화 부분보다 광 인터커넥터라는 이 공정 전환을 했다는 부분이죠. 기존의 그렇죠.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구현된 칩을 좀 적용시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데이터 처리 속도의 한계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병목 현상이 좀 생겼고, 두 번째는 발열 이슈, 그다음에 전력의 소모량이 굉장히 좀 커진 부분인데, 엔비디아의 방향성들이 좀 명확해진 겁니다. 이제 전기 기반의 신호 체계를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빛을 이용한 광원을 이용한 광 인터커넥터에 관련된 기술 부각 때문에 최근에 뭐 통신 장비주들이 굉장히 좀 크게 네. 기대요인들로 인해서 좀 주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구조적인 변화 부분에서는 뭐 데이터 센터의 기존 체제를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공정들은 오히려 초미세 공정에 대한 전환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은 오히려 밸류체인의 어떤 형성 관점에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소부장주 종목들에 대한 일단 비중들도 앞으로 이 차세대 칩에 대한 어떤 구조나 어떤 이 기술 개발 성과에 따라서 크게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참 몰라요. 뭐 사실은 HBM에서 하이닉스가 워낙 잘했고, 네. 삼성전자가 96의 삼성전자가 지금 치고 나가는 흐름인데, 지금도 보면 기술력은 확실히 삼성이 분전해가지고 잘 나가는 것 같고요, 그죠? 네. 뭐 다이도 원C로 가면서, 그죠? 네. 하이닉스는 사실은 근데 물량이나 지금의 입지로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돈을 더 잘 버드는 거 하이닉스일 수도 있고, 그죠? 네. 미래를 보면 또 삼성전자가 확실히 앞서 나가는데, 네. 근데 문제는 또 미래에 뭐 이렇게 해도 기술 개발을 했는데 뭐 반도체 경기 확 꺾여버리면 또 사실은 네. 도루묵되는 거고, 야, 그게 참 어려워요.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의 반도체 투자 전략, 관심주는요? 그래서 뭐 역시나 저는 일편단심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좀 봐야 되지 네. 않을까. 재차 좀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릴 때마다 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라고 좀 충분하다. 최근의 조정은 오히려 충분한 매수의 기회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네. 지난달 방송에서 제가 이 영업이익 추정치 1분기 컨센서스 상단을 한 35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한 30조 원대 초반. 네. 근데 최근에 이익 기존의 평균 컨센서스가 35조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상단이 지금의 평균이 좀 됐고요. 다시 상단으로 제시될 게 40조 원인데, 어제자 리포트 보니까 45조까지 좀 상향된 리포트가 좀 나왔기 네. 때문에 정말 이 숫자가 좀 맞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좀 들지만, 네. 그만큼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게 나왔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월가 전망치에 따르면 뭐 마이크론의 이번 1분기 실적이 기존의 마이크론이 제시했던 가이던스를 크게 웃돌 것이다. 근데 2분기 추정치에 대한 대비를 더 플러스 요인으로 좀 작용해서 이제 차기 가이던스도 더 크게 좀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 주목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아질 수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이크론 실적을 좀 잘 유심하게 좀 체크를 좀 해본다면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은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성과가 네. 이제 조금씩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익 기조가 명확하게 제시가 좀 돼준다면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 반영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고요. 두 번째 소부장주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한미반도체를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한미반도체. 네. 개인적으로 제가 소재사를 많이 강조를 좀 했었습니다. 뭐 예. 동진세미킴이라든가
ISC 같은 기업을 좀 봤는데 최근에 한미 반도체를 다시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본 이유는 초미세 공정에 대한 전환이 본격화됐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우리가 기술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가는 것이 아니라 최근 한미 반도체가 30만 원대 돌파 이후에 견조한 소급 기술을 가져가고 있고 이 부분의 핵심은 초미세 공정이라는 건 그만큼 HBM의 적층수가 높아지는 것이죠. 여기다 해서 광 인터커넥터라는 것도 이 웨이퍼 칩에 압착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역시나 TC 본딩 기술이 같이 고도화가 되면서 좀 적용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TC 본더라든가 빅다이 TC 본더 같은 이런 장비들이 앞으로 이 초미세 공정의 활용도 관점에서 굉장히 크게 좀 반영될 수 있겠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삼성전자의 공급 가능성은 저는 높게 봐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더 뭐 여기도 해서 일단 뭐 이원화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이 뭐 노이즈가 좀 되긴 했지만 한미 반도체가 하나 비전에 비해서 아직까지 기술력의 우위, 시장 점유의 어떤 과점 체제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점들 좀 감안해 보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전 충분히 남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뭐가 최근에 제일 이슈인가요? 역시나 수익률 관점에서는 뭐 이란의 지정한 리스크 부각으로 뭐 네. 같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예. 조정폭이 생각보다 좀 컸습니다. 뭐 셀사의 수익률을 보면 삼성 SDI가 마이너스 16%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13%대, 뭐 SK 이노베이션이 15%대 하락을 좀 했고요. 네. 양극 소재사 수익률도 좀 비슷한데 에코프로비엠 LNF가 한 15%대,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좀 더 컸습니다. 한 22%대 하락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은 뭐 최근에 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중국산 흑윤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 이 부분이 사실상 뭐 반덤핑으로 좀 볼 수 없다. 이제 제재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사실상 좀 무산이 되면서 수급적인 좀 노이즈가 더 크게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2차 전지 소재사 다 조정을 받았는데 대주전자재료가 오히려 10%대 상승을 했습니다. 기간 수익률을 보면요. 이 부분은 최근에 뭐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된 어떤 이 소재 이 부분이 개별 이슈에 따른 어떤 내용으로 2차 전지에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과 좀 다르게 수급적인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사실 미국산 흑연에 대한 제재가 뭐 수면 위로 좀 나왔던 부분들 뭐 사실상 뭐 미국 내 공급 비중이 뭐 중국산 비중이 좀 높았던 점들 좀 어느 정도 좀 감안해 보면 중국산에 대한 뭐 100% 규제 부분들은 사실상 뭐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사실 뭐 이번 뭐 제재 조치에서 좀 무산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크게 좀 확장시킬 그런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좀 판단했는데 뭐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이 소재 그리고 뭐 전체적인 어떤 배터리나 뭐 배터리 셀에 관련된 규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스텔스 기조가 좀 달라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아쉽지 않나 아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2차 전지는 뭐 여러 변화들이 전기차는 뭐 여전히 사실은 기대할 만큼 움직이는 건 아니고 ESS 있고 로보틱스 모멘텀 있는 상황들 이고요. 또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뭐 중간 선거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기기 어려우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또 트럼프 정부가 힘을 잃으면 친환경에 대한 관심들도 네. 있어요. 친환경 태양광 풍력 뭐 2차 전지까지 했어요. 네. 2차 전지 그러면 본업으로 들어가서 전기차 쪽은 어때요? 조금 뭐 늘어나나요 판매가? 네, 리스크 요인들이 좀 될 수 네.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일단 작년 연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기준을 보면 미국이 3분기 말 기점에서 이 전기차 인센티브 폐지로 인해서 4분기에 굉장히 좀 판매량이 급감했죠. 그런데 유럽 시장이 뭐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았고 12월 데이터에서는 뭐 월간 대비해서 뭐 한 45% 정도 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다만 이제 올해 편차도 명확하게 좀 나타내줬는데 공교롭게도 전체 1월달에 이 전기차 판매량 성장률이 오히려 좀 둔화가 됐습니다. 네. 한 4% 정도 좀 감소가 됐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시장이 좋았고 중국 시장도 상당히 성장 기조를 좀 잘 유지했는데 올해 1월과 2월 데이터를 보면 중국 시장이 오히려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 연간 어떤 성장률의 어떤 저해 요인의 가장 큰 배경이 좀 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지역별 편차를 보니까 유럽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이 판매량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중국이 마이너스 20%, 그다음에 미국이 마이너스 31% 정도.
일단 뭐 판매 대수가 크게 좀 감소를 했고요. 침투율은 중국과 유럽이 30%대를 좀 유지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뭐 7%대를 좀 급감했죠. 이게 사실 전기차 인센티브 폐지 효과가 뭐 10월에서 11월 넘어오는 구간, 12월에 일시적인 좀 반등이 있었는데 1월과 2월 데이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7%대만 유지를 좀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더 올라가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아닌 정체 흐름을 유지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기조가 2분기에서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뭐 미국의 전반적인 어떤 전기차 시장의 어떤 침체 요인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2월달 데이터는 아직 뭐 세부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지는 않았는데 최근 뭐 시장 조사업체 분석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또 11%가 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4%, 2월달에는 뭐 11% 정도 좀 감소를 했는데 1월달 대비해서도 월간 데이터 기준에서 한 10% 정도가 더 추가로 좀 감소했다. 이 부분은 역시나 유럽이 21% 성장, 중국이 26%, 미국이 36% 정도 오히려 이 성장률이 좀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유럽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좀 전환했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네. 몇 가지 모멘텀 가운데 이제 기본적인 실적을 체크를 하셨고요. 또 인터배터리 열리기 전에 한참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 아무래도 큰 행사니까 인터배터리 차라리 오르면 뭐 뉴스에 팔려고 했는데 네. 그 전에 별로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없는데 네. 그래도 인터배터리에서 뭐 전고체의 기대감이라고 지금도 어쨌든 전고체의 기대감 올해 전고체 쪽도 관심을 갖긴 가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인터배터리 일정이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이러한 지정학 리스크와 좀 하필이면 그러네요. 그 일정이 좀 겹치면서 수급이 네. 좀 수급 침체를 같이 받았던 점들이 좀 아쉽다. 다만 인터배터리에서 이번에 좀 공개됐던 내용들을 보면 탈전기차 기조가 좀 강조가 됐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 내용들 특히나 삼성 SDI가 내년도 하반기 파우치형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양산품을 뭐 구체했다. 이 부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소지사의 경우에는 LFP 배터리라든가 뭐 리튬 메탈 같은 뭐 신소재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들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방향성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ESS에 관련된 수주가 뭐 어제 발표됐던 내용은 전혀 주가에 좀 반영된 점이 없는데 오히려 이 기점이 오늘 추세 기점에서는 일부 반등의 포인트가 좀 됐다는 점. 근데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어떤 수급 여건들은 지정학 리스크 완화와 함께 일단 뭐 주가 상승을 이끌어가시는 명분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도 뭔가 좀 트리거가 있으면 더 오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좀 제한적인 그 움직임을 갖고 있어서요. 그 2차 전지 쪽에서 그러면 이제 ESS하고 로봇하고 얘기를 하셨고 수급적인 요인들도 좀 뭐 가보면 일단 그 지난번에 패시브 들어올 때는 그 상단에 있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네. BM 뭐 수급으로 확 당겼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그런 쪽은 전보다는 못한 거예요? 수급적인 기조를 보면 사실 코스닥 중심에서 뭐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종목군들의 흐름 좋았는데 네. 일단 전체적으로는 뭐 오늘까지에 대한 흐름들 좀 봤을 때는 여전히 코스피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현대차 정도의 수급만 좀 이끌어가는 수준 또는 뭐 지주사가 최근에 좀 강하면서 선별적으로 수급을 좀 끌고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공교롭게도 코스닥의 경우에는 액티브 ETF 두 종 출시된 이후에 네. 한 2거래 정도 개별적인 종목들만 좀 강했습니다. 이 맞아요. 부분은 공교롭게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 효과보다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편입 비중이 좀 공개가 되면서 그 개별 종목의 단기 수급이 좀 몰리는 현상들로 인해서 주가 좀 오르는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 이 역시도 연속성이 좀 제한적이면서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의 매물이 좀 나왔고요. 이 부분은 코스닥의 전체 뭐 종목들에 대한 어떤 수급 정체 요인으로 좀 이어졌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단발성보다는 뭐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완화 관점, 전반적인 어떤 수급 개선이 외인이 다시금 좀 회귀하거나 환율도 좀 내려가거나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증시의 매수대기 자금들은 아직까지 좀 견조하게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투심의 방향성이라든가 리스크 요인들이 크게 좀 완화될 수 있는 구간이면 언제든지 매수나 ETF 유입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점은 향후에 긍정적인 어떤 수급의 기여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액티브 ETF 관련된 수급 얘기로 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 말씀 드린 것처럼 그 전에는 주로 이제 코스닥 쪽은 패시브가 설정되면서 시장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갔는데 네. 액티브 ETF가 두 종이 출시되면서 개별 종목을 이제 픽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네.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이 간택을 받고 있고 거기에는 그러면 2차 전지의 종목들은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패시브 쪽 저기 액티브 쪽으로는요? 네. 일단 포트폴리오가 공개됐던 뭐 삼성이라든가 타임자산운용이 운영하고 있는 액티브 네. ETF에 대한 편입 비중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사실 삼성자산운용이 보유하고 있는 액티브 ETF의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해서 무작정으로 포트 1위에 좀 편입되기보다는 일단 외형이 좀 작은 종목들이라든가 우리가 뭐 최소 뭐 코스닥 150 종목 이외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이 좀 돼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타임자산운용이 운영하고 있는 액티브 ETF의 경우에는 에코프로 맵이 뭐 전체 포트 비중 1, 2위에 좀 편입이 됐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위주로 재편이 됐다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패시브 ETF의 경우에는 지수의 수익률을 좀 추정하고요. 액티브 ETF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종목에 대한 교체가 빠르게 이어지거나 일단 수익률을 철저한 뭐 수익률 성과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율이 좀 빨라질 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좀 기대될 수 있겠고 다만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삼성자산운용이 사실 하루 전에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답안지를 공개한 셈이 아니냐 너무 중소형주에 대놓고 단기적인 어떤 수급 유입을 좀 이끄는 그게 좀 불공정 거래가 좀 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그런 어떤 전망들 좀 나왔다는 점. 아니 본인들은 뭐 기준에 뭐 어긋난 건 없다. 네. 그죠? 네. 뭐 규정에 좀 어긋난 건 없는데 네. 근데 뭐 공교롭게도 해당되는 종목들에 너무 이제 수급이 네. 몰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해프닝이 좀 있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사실 두 종의 액티브 ETF가 출시되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수익률을 보면 삼성자산운용이 출시했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답안지를 먼저 공개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오프닝 같은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다만 2차 전지 섹터의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구성되고 있는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 액티브 ETF의 편입 비중에서 상단을 좀 차지하고 있다는 점. 물론 뭐 삼성자산운용에서도 뭐 최상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단에 포트 비중을 좀 편입하고 있다. 이 점은 뭐 점진적으로 액티브 ETF의 이 편입량들이 증가되거나 좌수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라면 뭐 정확하게는 그에 따라서 유입되는 수급량만큼 오히려 패시브 자금이 좀 인입되는 그런 효과들은 지수의 어떤 종목의 어떤 주가 방어라든가 또는 주가의 어떤 상승에 상당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수급 완충제를 좀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좀 되고 있지 않나 아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앞으로 투자할 때는 뭘 보고 해야 돼요? 뭐 전고체 쪽은 말씀하신 뭐 수급 뭐 여러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 포인트하고 전략 알려주세요. 네. 일단 시장이 좀 기대했던 부분이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되면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에코프로미 있다 보니까 네. 당연히 수급이 들어와서 더 좋아지는 것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던 것이 좀 사실인데요. 일단 이 액티브 ETF의 추정 수익률은 개별 종목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유입 자금이 커져야 그만큼 좌수라든가 ETF의 유입량이 좀 더 커지면서 패시브 자금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효과로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뭐 당장 액티브 ETF가 출시됐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기를 뭐 바란다. 기대감을 크게 갖는다. 이 부분은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전체적인 어떤 업황의 시그널이라든가 개별적인 어떤 기술력 부각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시장의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좀 상향되고 있다는 점. 특히나 유럽도 중국산 이 배터리라든가 중국산 소재에 대한 역내 생산 기조를 좀 강화시킵니다. 전체 비중의 30%를 최소한 유럽 안에서 만들고 있는 네. 소재라든가 배터리를 좀 적용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빔이 또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헝가리 양극재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가동률이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역내 생산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기대 요인들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유럽 시장의 회복세, 그다음에 북미 시장이 피크 이후에 오히려 좀 반등이 될 수 있는 시그널 이런 부분들은 2025년도 대비해서 2026년도 전기차 캐즘의 시그널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ESS 성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테슬라의 추가 ESS에 관련된 수주 계약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고요. 네. 삼성 SDI도 북미형 성과가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텔란티스 합작법에 대한 이 낮아진 가동률을 ESS로 좀 전환했던 부분들이 올해 가시성 있는 성과로 좀 이어진다면 일단 뭐 배터리셀이 뭐 전기차용 배터리셀에 대한 어떤 이 가동률이 굉장히 좀 떨어진 부분들은 작년부터 뭐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ESS 부분에 대한 성과라든가 전고체 배터리 또는 뭐 4680 배터리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성과 부분들이 좀 집중된다면 이런 부분들 개별적 요인 안에서 주가 좀 반등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와 결부돼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 효과는 오히려 주가의 어떤 상승 관점에서 탄력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좀 예상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변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독일이 1월 달에 이제 2년 만에 전기차 보조금 부활을 했습니다. 판매량 동향을 보니까 2월 달까지 전체적으로 한 20에서 30%가량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영국이랑 최근에 이탈리아가 이 일부 인센티브를 좀 지급을 하면서요. 23% 그리고 30%대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단기적으로 좀 증가했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뭐 유럽 시장 안에 전기차 보조금의 부활 움직임들이 빠르게 좀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유럽 시장을 좀 중점으로 또는 최근에 이란의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뭐 중국이 오히려 친환경 정책이라든가 전기차의 침투를 좀 확대시킨 영향이 유가의 어떤 상방 압력에 대한 어떤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제한적인 뭐 그 영향이 좀 타격은 좀 제한적이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 미국이라든가 주요 국가들에 대한 이 친환경차 도입 부분들은 다시금 좀 검토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시점이 좀 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리튬 가격은 매일 체크하잖아요. 최근에 리튬 가격은 어때요? 좀 안정적이에요? 네, 리튬 가격에 대한 동향을 보니까 3월 중순까지는 뭐 킬로당 150위안 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 한 2월달 최고가가 제 기억에 한 180위안까지 좀 떨어졌다가 120에서 130위안대까지 평균 유지를 좀 했는데 3월달에 좀 소폭 좀 반등을 했고 현재는 뭐 150위안대 뭐 잘 유지가 좀 되어 있는 걸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배터리에 관련된 가동률이 좀 올라가게 된다면 뭐 리튬 가격에 대한 점진적인 상방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전 같이 뭐 키로당 뭐 500위안, 뭐 1000위안 이렇게 뭐 7, 800위안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여력들은 좀 아니지만 150위안을 좀 기점으로 보면 뭐 중장기 관점에서는 최소 200위안에서 한 250위안까지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 여기에 양극재 출하량이 연동돼서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라면 이익 개선 관점에서는 이전보다는 상당한 수익결을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뭐 실적 개선 키워드 관점에서 긍정적인 어떤 키포인트가 좀 되고 있지 않나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2차전 중에서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탑픽이 뭐라고요? 저는 탑픽은 에코프로비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셀사를 좀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좀 드렸는데 사실 소재사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을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회복률이 그리고 성장 기조가 명확하게 전환이 됐다는 점. 특히나 유럽의 역내 생산 비중에 관된 의무 비중을 뭐 30% 정도에 대한 제한율을 좀 둔다면 유럽 안에 현지 생산 시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는데 사실 헝가리 양극재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뭐 하반기에 좀 집중될 수 있는 부분들 다만 이제 선반영될 수 있는 요건들 뭐 수주 성과가 좀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북미 시장의 침체는 좀 아쉽지만 유럽 시장의 어떤 성장 기조는 리튬 가격의 점진적인 어떤 상향과 함께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기여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올해 양극 소재사 중에서 탑픽으로 보는 이유가 뭐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최근에 음극재 관련된 노이즈가 뭐 큰 영향은 없다라는 리포트가 좀 나오긴 했지만 수급적으로는 더 영향을 좀 받았던 이점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액티브 ETF의 이 편입 상담 비율이 좀 높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수급 유입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투자 전략 세웠습니다. 이제 사실은 키 맞추기가 좀 나타나면서 바이오도 좀 가고요, 그죠? 2차 전지도 소부장 쪽은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이 2차 전지에 좀 가야 될 그런 상황들로 있습니다. 2차 전지 셀사 가운데서는 그러면 탑픽은 지금 삼성 SDI입니까? LG엔솔입니까? 삼성 SDI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에 탄력도도 좋았는데 그만큼 낙폭도 상대적으로 좀 컸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ESS 성과적인 측면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무게감을 주는 것이 맞는데 일단 시장의 수급 기대요인들은 전고체 배터리의 기대요인들을 좀 더 많이 반영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조를 좀 보면 삼성의 SDI가 내년도 하반기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양산을 구체화했다는 점. 네. 플러스 요인으로는 북미양 ESS 수주 성과가 이제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다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북미양 성과가 좀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워낙 작년 12월 작년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너무나 좀 안 좋았던 점들을 좀 감안해 볼 때 정말 ESS 수주 성과가 올해 수익성 방어에서 얼마만큼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증명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보면은 셀사 가운데서는 삼성 SDI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수혜 관련해서 원전 뭐 등등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대미 투자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네. 됐습니다. 방향과 함께 수혜를 받는 섹터들 얘기해 주세요. 네, 아시는 것처럼 뭐 네. 지난주 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제 최종 통과가 좀 됐는데 네. 일단 법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에서 향후에 이제 정부가 이제 2조 원 전액을 출자를 합니다. 단독으로 이제 출자를 하고요. 이 부분은 공사 자본금으로 좀 전환이 네.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미국과 함께 뭐 공사 출연금이라든가 투자 채권 발행을 통해서 대미 투자를 이제 본격화한다. 그 법인을 뭐 나라가 좀 세운다 이렇게 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투자 규모는 좀 아시는 것처럼 3,500억 달러 규모인데 이 중에서 1,500억 달러가 이제 조선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가 좀 되고요. 그 이후에는 미국이 원하는 부분, 뭐 대체적으로 좀 원전이라든가 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에 전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가장 그 수혜 쪽은 조선이에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네. 봤을 봤을 때 일단 대미투자 특별법이 좀 통과됐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과연 이제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에 네. 실질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투자되는 산업은 좀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확인했던 부분들은 뭐 에너지, 조선, 원전 뭐 이렇게 국한이 좀 되고 있어요. 다만 네. 해당되는 어떤 산업군 중에서 어떤 부분이 선제적으로 좀 갈 것인가. 그러니까 좀 최근에 뭐 일본의 기조를 보면 에너지라든가 뭐 복합 화력 뭐 발전소 관련된 그래서 뭐 전체적인 어떤 플랜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선제적으로 좀 확정이 됐는데 네. 이 기조를 보면 사실 원전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난 뭐 트럼프 대통령이 2월 초에 사실상 뭐 관세 25%를 좀 상향시키면서 미국 안에 원전 투자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요청한 이력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협상 부분이라든가 23일 기점으로 보면 한미 연맹 소속 위원들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K 원전에 대해서 대미 투자에 선제적인 어떤 투자 요청을 좀 하겠다는 부분들 그런 의사들이 전달이 좀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된다면 사실상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원전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의 전력 수급이 좀 화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착공 부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병목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물리적인 요소죠. 전력 수급에 대한 이슈가 좀 재차 부각이 되고 있고 전기를 끌어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구축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의 구축도 사실상 이제 한계점이 좀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부분들은 뭐 ESS를 좀 구축해서 에너지를 좀 가둬가지고 24시간 구현하거든가 아니면 가스 화력 발전소를 좀 짓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SOFC라고 하죠. 수소연료라든가 뭐 가스연료를 좀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원을 좀 창출해가지고 이를 다시 ESS에 저장해가지고 에너지를 좀 가동시키는 전략. 근데 이 부분은 투자 비용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만 사실상 뭐 원천적으로는 전력 수급에 좀 대안이 될 수 없는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다는 부분이죠. 수급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원전 산업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좀 높아질 수 있겠고 지금 정책 기조를 보면 웨스팅하우스가 2030년도까지 미국 내 대형 원전 10기를 좀 짓도록 협의가 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는 테라파워가 SMR 사업 승인을 좀 받았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작년 하반기에 표준 설계 인증을 좀 받았는데 일단 사업 진행은 테라파워가 좀 먼저 진행되다 보니까 미국 안에서도 SMR 프로젝트가 최소 20기에서 많게는 한 30기까지 확장될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은 전체적 어떤 투자 기인 안에서 일단 자금에 대한 필요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이해관계에 좀 부합되고 있지 않나 좀 보겠습니다. 네.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해서 뭐 조선 얘기는 뒤에 하겠지만 조선은 사실 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고 누가 임발부될지가 또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원전 얘기를 쭉 하신 거고, 원전은 이제 말씀하신 그 수출 모멘텀도 있고 네. 또 이제 국내 모멘텀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네.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웨스팅하우스 주도로 미국에서 대형 원전이 좀 갖게 되면 한국에 좀 침투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네. 있습니다. 특히나 뭐 주기기라든가 뭐 보조기기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 수주와 좀 맞물리면서 공급사로 좀 부각되도 이력이 있기 때문에 타격은 좀 덜한데, 사실 뭐 한전기술이라든가 한국전력 산하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한전 KPS라든가 운영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 뭐 EPC 업종에 대한 수주를 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국내라든가 소수의 해외 수주로만 연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내 대형 원전 10개, 그다음에 유럽에서 기존에 확보된 원전 기수가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럼 15기를 2030년도까지 건설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한 개로 좀 부각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설계 인력이 좀 부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 안에서 원전을 좀 짓다 보면 웨스팅하우스의 이 원자력 전체 용량은 AP1000이라고 해서 이제 1기와트시, 1000메가와트급에 대한 용량인데, 네. 한국의 APR 용형 원전의 경우에는 400메가와트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효용성이라든가 건설 비용들을 종합적으로 좀 감안할 때는 뭐 한국형 노형 원전이 네. 미국 원전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인 어떤 경제성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투자를 해서 미국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K원전에 대한 도입 부분들을 굳이 피할 이유가 있을까? 또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뭐 지적 합의로 인해서 수익 배분에 대한 어떤 이슈는 좀 있겠지만, 한국형 원전이 미국에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좀 높은 관점, 이 점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3월 말까지 국내 경우에도 대형 원전 2개, 소형 모듈 원전 1개에 대한 부지 선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영덕 지역이랑 경주 지역이 유치전을 위해서 뭐 굉장히 좀 치열하게 좀 공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후보군들이 부각이 되고 난다면 뭐 선별적으로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도입 또는 SMR에 대한 어떤 도입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가시성 있는 성과 봐야 될 것 같고, 12차 전기번에 대한 내용들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네. 대형 원전과 좀 복합해서 좀 갈 수 있는 구조라면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모듈 원전의 도입 기수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뭐 11차에서 이제 한 기니까 이번에는 최소 4기 이상 정도는 유지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뭐 기술력을 좀 기반으로 해서 점진적인 어떤 수요 기대감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는 그러면 주요 종목 토픽은 뭐예요? 네, 탑픽은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조를 좀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미국의 한국형 노형원전의 수출 부분들이 본격화된다면 최수혜가 좀 될 수 있죠. 설계 부분은 뭐 독점적인 어떤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웨스팅하우스의 설계 인력 부재 부분들은 한전기술의 어떤 이 설계 용역을 좀 다시 이어내서 좀 유지될 수 있는 수주 성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테라파워의 SMR 상용화 인증 부분들,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밀접성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 뭐 테라파워, 엑스에너지와 사업 협력 관계에서 굉장히 좀 견고한 파트너십을 좀 유지하고 있고, 사실 원전의 주기기라든가 주기기 모듈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독점적으로 좀 공급할 수 있는 여력들, 여기 대해서 대형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주가에 저는 그렇게 크게 좀 유지가 좀 되지 않았다. 올해 수조의 어떤 확장 성과들을 좀 고려해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좀 더 부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된 이야기, 조선주 또 LNG 포커스 맞춰서 보겠습니다. 조선주는 사실 그것 말고도 전쟁, 그죠? 네. 전쟁이 나면서 오히려 뭐 정유주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조선주도 굳이 따지고 보면 수혜주로 분류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네. 봉쇄가 좀 장기화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유가 오르고. 사실 그 길이 막힌다는 건 물동량이 좀 막힌다는 것이죠. 그쵸, 예. 그래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우회 경로가,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와 뭐 아랍에미리트가 뭐 오만 해 쪽이나 그 이외에 뭐 홍해 쪽으로 네. 좀 유입해가지고 육상 경로를 좀 가거나 아니면 파이프를 연결해서 좀 가져가는 방향, 이렇게 좀 전략을 좀 짜고 있다. 근데 이게 단발성보다 자꾸 재현되는 이슈다 보니까 차라리 아예 뭐 정유 기반 시설들을
옮기는 파이프를 좀 연결해서 옮기는 프로젝트까지 좀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전반적으로는 LNG 선박의 수요와 좀 직결될 수 있는 영향인데 일단 뭐 단발성으로 좀 끝나는 부분이면 사실 뭐 크게 뭐 장기적인 어떤 수주 연동성과는 좀 제한적이지만 이게 장기화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리스크의 어떤 방지 차원에서 일단 전체적인 어떤 이 경로를 좀 다루는 경로를 좀 다시금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진다면 LNG 선박의 어떤 수요 확장 부분들은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4억 배럴 정도 규모의 비축유가 좀 방출되었는데 유가의 일단 뭐 하락률이 뭐 굉장히 좀 제한적인 흐름이죠. 오늘도 뭐 조그마한 이슈가 좀 부각될 때마다 유가가 다시금 배럴당 뭐 90조 원대 뭐 90달러 뭐 중후반까지 좀 상향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볼 때 아직까지 유가의 변동성은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뭐 일본의 뭐 자위대 뭐 함정을 뭐 파견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재차 뭐 확대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이라면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봉쇄가 다소 좀 장기화 기조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은 일단 뭐 LNG 선박의 어떤 수요 확장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인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일단 조선주는 뭐 여러 수혜가 일단 전쟁과 관련된 얘기가 다른 쪽은 다 이제 유가가 상승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경제 전반에 타격인데 몇몇 업종은 뭐 해운, 에너지, 조선도 수혜 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쟁 얘기 말고 대미 투자 특별법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주로 이제 조선 쪽에서 어느 쪽이 주목받는 거예요? 네, 사실 뭐 대미 투자 특별법이 만약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일정들이 수립되고 뭐 투자 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형성이 좀 되면 네. 사실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은 조선 인프라 투자가 선행될 것 같습니다. 조선소를 좀 짓는다든가 네. 부가적인 플랜트.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전체 1,500달러 규모가 정확하게는 다 배를 만드는 데 좀 전용되기보다는 LNG 수출 터미널이라든가 인프라, LNG 탱크 같은 플랜트 기반의 시설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좀 논의로 하는 미국 자체 내의 어떤 LNG 수출 터미널 좀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이 항구의 안에서 사실 뭐 조선소의 도크를 좀 짓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근방에서 사실 LNG 수출 터미널이라든가 플랜트에 관련된 투자가 병행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이 역시나 뭐 LNG 부분에 대한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 지금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들을 보면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란을 사실상 뭐 공격한 그런 가장 큰 배경이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함이죠. 결국엔 이제 알래스카에 있는 뭐 석유나 가스를 좀 개발해서 일단 전체적인 어떤 이 에너지 수급 패권을 미국이 좀 가져가겠다는 어떤 전략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장기화된다는 관점에서는 LNG 선박에 대한 수요량들은 북미항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뭐 존스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회해서 좀 법안 설립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산 선박 그리고 미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를 위주로 해서 유입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좀 맞물리면서 LNG 선박의 수요와 직결될 수 있는 요인이 좀 되고 있지 않나. 다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기업은 기업이 아니라 국가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 LNG 선박의 3대 패권을 좀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뭐 일본, 중국, 한국 정도인데 전체 이 수주 비중을 보면 중국과 한국의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중국의 이제 윗선 조선소가 러시아의 선박 모듈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좀 공급을 하면서 현재 미국의 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산 선박에 대한 이 수주가 이루어지는 구간이면 중국 기업은 좀 상당히 배제될 수 있는 요인은 명확하게 국내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좀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도 해서 LNG 터미널 이외에 뭐 바다 안에서 이제 석유를 시추하거나 뭐 가스를 시추해가지고 바로 이제 배에 실어서 나르는 플랜트 시설 이 부분은 우리가 FLNG라고 하는데 FLNG 선박에 대한 수요량들은 뭐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 독보적인 어떤 기술 강점을 해서 수주를 좀 확장시키는 그런 요인들은 미국의 러브콘 안에서 상당한 어떤 수주 내지는 장기적인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NG 쪽은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네요. LNG 하면 뭐 LNG를 실어 나르는 배도 만들지만 터미널이나 이런 거 만들게 되면 무슨 뭐 철강이라든지 그죠? 네. 뭐 기자재 네. 이런 것 쪽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난번에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런 쪽으로 해서 뭐 중소형 철강주들을 막 한때 날아가고 그랬는데요. 네. 그 문제는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그 부분은 대미 투자에 대한 프로젝트가 좀 구체화가 좀 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사실 프로젝트가 언제 정말 착공이 돼서 언제쯤 시작이 되는 건가 그 일정 절차가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수급적인 기대감이 좀 반영됐지만 그래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사실 뭐 피팅 관광 종목들이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 미국 안에서 네. 전체적인 어떤 수요 조달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철강에 대한 이 관세율이 굉장히 좀 고의로 관세가 좀 부과되고 있는 상황. 그 이전에 제시됐던 쿼트 제한도 모두 다 폐지가 되고 나서 이제 관세를 좀 많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피팅 관광 기업들이 미국 내 현지 생산 캐파를 좀 늘리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좀 구체화된 그런 일정이라면 정말 이제 국내 피팅 관광 종목들에 대한 수주 성과 내지는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시점에 대한 괴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프로젝트의 어떤 구체화 부분이 더욱더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 네.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건데요. 대미특별법도 있고 또 말씀하신 뭐 알래스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조선주 가운데서는 탑픽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조선인프라 투자라든가 일단 조선 부분에 대한 대미 투자가 좀 거론이 되면 네. MRO 사업이라든가 뭐 군함에 대한 건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수급이 좀 집중이 됐는데 네. 사실 본질적인 수혜는 저는 LNG 선박에 좀 집중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좀 삼성중공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육상 LNG 설비에 대한 리스크가 재차 이번 뭐 이란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좀 높아졌죠. 타격을 받게 되면 뭐 해당되는 어떤 복구에 관련된 어떤 네. 관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일정들을 좀 감안해 볼 때 사실 좀 대안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게 해상 안에서 시추하거나 채굴하는 그래서 여기서 즉시 이제 배에서 이제 운송을 시킬 수 있는 FLNG 선박이 좀 대안으로 좀 부상이 좀 됐기 때문에 FLNG 강자는 사실상 뭐 국내 경우에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인데 하나오션이 전체적으로 뭐 MRO 선박이라든가 상선에 좀 집중될 수 있는 여력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전체 캐파 대비해서 삼성중공업이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글로벌 탑티어 기술력이라든가 수주 성과는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를 좀 보고 있고요. 네. 중소형 조선주 중에서는 저는 대한조선을 좀 봐야 될까 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VLCC라고 좀 불리는 선박이 대형 유조선입니다.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부각될 때 거의 대형 유조선은 사실상 뭐 발이 묶인 상태가 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회 경력. 그래서 이제 항로에 대한 어떤 재편들이 빠르게 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VLCC 같은 대형 유조선의 경우에 오히려 좀 제한적인 역할 때문에 리스크 요인을 좀 부각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이런 기점으로 보면 이제 선사들이 VLCC보다는 중소형 원유 운반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SCC라는 선박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봅니다. SCC 선박이 좀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대한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주 성과가 점진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의 뭐 복귀를 좀 해보면 해상운송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선사가 오히려 대형 유조선에 대한 도입 부분들보다는 중소형 원유 운반선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한조선의 수주 성과도 연동 관점에서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미특별법을 포함한 조선주의 이슈들 관련해서 LNG 쪽이 포인트였고요. 토픽 종목은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한조선이었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